예, 이게 지금 제목을 줄였는데 아무튼 이제 길게 풀면 이렇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케이블 채널의 지역성 제고와 새로운 도전, 그리고 지역성과 커머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커머스를 좀 더 재미있게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앞에 그 정미영 교수님도 훌륭한 그 발제를 해주셨는데 정미영 교수님께서 해주신 아주 좋은 발제 내용은 제가 겹치는 부분은 살짝 건너뛰면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차는 이제 이게 우리 그 세션이 디지털 뉴딜 시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뉴딜 얘기 잠깐 했습니다. 잠깐 하고 요즘 OTT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깐 하고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오늘날의 라이브 커머스로 진화하게 됐는지 좀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BM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 플레이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LG 헬로 TV 뉴스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로 탈주를 모색하고 있다 하는 기사였고요. 또 다음은 요건 이제 MBC인데 MBC 뉴스데스크에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 부산이 이걸 이끌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산업에서 좀 크고 있는 부산에 기업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려고 인트로에다 제가 넣었습니다. 영상은 유튜브에 다 있는 영상들입니다. 일단 격변기의 한국과 미디어 정책 이렇게 제가 좀 거창하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뭐 예전에 DJ 정부 시절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또 오늘날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의 주요 핵심 정책은 뉴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뉴딜. 그래서 이 뉴딜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를 일으키고 집권 기간 동안에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런 거 이제 몰입을 했던 거죠. 다 뉴딜 다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뉴딜은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입하는 걸로도 우리가 이제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거에 원래 지역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역이라는 게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전국에서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청와대에서 지역균형 뉴딜 이런 거로 확산하겠다 해가지고 원래 없던 박스인데 밑에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박스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혁신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사이에 옆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지방은 막 소멸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색깔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다 감을 잡으실 텐데 대략 뭐 붉은색이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이 왼쪽 그림인데 이게 이제 인구 비례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66년부터 80년, 2000년, 2019년 해가지고 서울과 수도권이 아주 비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울경도 부산이 약간 비대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서울 쪽에 중심기에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올해 또 더불어민주당하고 대전 세종연구원이 국회 세종 이전과 함께 번역별 메가시티 이런 걸 구상을 하겠다 뭐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좀 빨리 해야겠네요. 또 그 격변기에 한국의 그 미디어 정책도 이제 많이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맨날 그 과기부, 방통위, 공정위 그리고 문체부 맨날 싸우고 그랬었는데 뭐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자. 그래서 기업계나 팀사 같은 경우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 시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까지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뒤에 나올 내용인데 요거는 인수합병과 관련된 건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로 많이 쓰이는 모델이 CPND 모델인데요. CPND에다가 몇 가지 제가 좀 더 넣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OTT가 들어오면서 CPND 모형을 좀 다르게 설명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글로벌 OTT를 집어넣고 또 이제 OTT 중에서 콘텐츠 사이드나 플랫폼 사이드나 뭐 이런 사이드 쪽에 역량을 가진 OTT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 그림을 그리고 그 OTT 사업자가 들어간 그쯤에 미디어 산업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또 그려봤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워낙 미디어 분야 전문가시기 때문에 내용을 딱 봐도 아시겠지만 요약을 해서 2015년, 16년 랜드스케이프를 그냥 스크린샷 한 겁니다. 제가 스크린샷해서 2015년에는 지상파 주도의 CPS 협상 뭐 이런 게 있었고 2016년도에 재송신 관련해서 방송 유지 명령권이 첫 발동돼서 그래서 방통위가 그 방송 사업자의 분쟁에 있어서 방송이 끊기지 않도록 그런 명령을 처음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 18년 넘어가면서 페이스북, OTT들의 망중립 이슈 이게 막 나왔었고 그리고 2019년에 방통위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1차 패소를 했던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상파 웨이브가 출시되고 망중립성 이슈가 논의가 가속화되고 바로 작년입니다. 2020년하고 2021년은 페이스북 2차 소송에서 방통위가 지고 넷플릭스가 망대가 부종제 소송에서 졌죠. 그 SK 브로드밴드한테 지고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CJ ENM의 그 이제 앞으로의 OTT 쪽 투자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OTT 쪽 투자를 위해서 CJ ENM이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콘텐츠 관련된 대가를 많이 받기 위해서 모바일 IPT 쪽에 공부를 중단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분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부가 미디어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에서 기업 결합 심사나 이런 걸 간소화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결과로 IPTV 사업자들과 이제 케이블 TV, SO들이 이제 인수합병의 변화의 흐름을 타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수년 전부터 진행해온 방송통신 사업자와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써 방송통신 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도 의미겠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전제로 한 결합을 승인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런 변화의 한 가운데 계신 분들인데 그 와중에 이제 OTT 얘기, 내용이 많네. OTT 얘기도 잠깐 드리면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OTT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신문지인데요. 지상 신문지의 기업 이미지 광고를 넷플릭스가 했다는 거죠. 쇼킹하지 않습니까? 왼쪽은 일본 요미우리고요. 오른쪽은 이제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에 한 거 보여주면 왜 보수신문에냐 했냐. 근데 한겨레도 했습니다. 한겨레 진보신문에도 했고. 넷플릭스가 왜 이렇게 이미지 광고를 하냐. 넷플릭스 시장이 점점 장악력이 커지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여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대국민 어떤 제스처를 취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OTT와 관련된 랜드스케이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롱폼과 숏폼으로 가로를 이렇게 나누고요. 세로 축으로는 이제 광고 중심이냐 아니면 서브스크립션 중심이냐 했을 때 아래쪽에 이제 롱폼과 숏폼을 아우르는 광고 중심의 플랫폼은 유튜브가 다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롱폼 쪽으로는 이제 넷플릭스가 다 장악하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틱톡인데 넷플릭스가 장악한 시장에 뭐 지금 쿠팡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뭐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곧 들어오지 않습니까? 11월 12일 날 우리나라에 첫 론칭 한다고 합니다. 제가 11월 10일 날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에 전화했더니 디즈니 플러스 담당자가 10월 12일 날 론칭인데 어떻게 참여를 하냐고 저한테 아주 차갑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는 사람 모시기 진짜 힘들어요. 무슨 행사 있어갖고 전화하면은 뭐 글로벌에서 결정 안 내서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얘들이 이제 돈 내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넷플릭스가 2020년에 4,154억의 매출을 일으켰는데 2021년에 5,500억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법만큼 투자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오징어 게임에 200억 투자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KT 시즌 같은 경우도 뭐 몇 년에 걸쳐서 4천억, CJ E&M도 5년에 5조 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투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유튜브가 OTT 시장에서는 절대적 1위고 넷플릭스 한 4위 정도 되고요. 넷플릭스의 갈증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빨리 넘어가면 이제 올해 들어서 또 재밌는 현상이 작년 말에 이제 1,000만 구독자 돌파한 다음에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구독자가 지금 한 850만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지금 위기죠, 위기. 왜냐하면 넷플릭스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볼 게 없대, 볼 게. 맨날 똑같은 메뉴에 얘들이 과연 큐레이션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 때문에 지금 아마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뜨니까 넷플릭스 기분은 좋겠지만 어쨌든 구독자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지금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런데도 이제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점유율, 이건 이제 넷플릭스가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죠. 지금 45.9%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TT 무료 유료 해가지고 이제 무료 시장에서는 유튜브가 절대 강자, 유료 시장에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양분하는 그런 시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유튜브가 이제 뭐 유료 광고가 도배가 돼 있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직장인 4명 중에 1명은 또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OTT 시장은 이 돈의 싸움인 것 같아요. 돈의 싸움. 그래서 누가 많이 돈을 투자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느냐. 이 다음 장부터 이제 지역 케이블 얘기를 할 텐데 이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 결국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동안 이제 국내 OTT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OTT가 들어와도 힘을 못 쓸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여유를 부렸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동안 투자를 하고 시장을 어떤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많이 놓친 거 아닌가. 앞으로라도 좀 투자를 더 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커머스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OTT에서 커머스 채널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에서는 우리가 홈쇼핑 채널 있죠. 홈쇼핑 채널. 여기 뒷장에 보면 이제 홈쇼핑 채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5개가 있고 또 비홈쇼핑 계열이 5개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2개가 더 있습니다. TV 홈쇼핑 계열에. 그런데 이제 TV 홈쇼핑 계열과 비홈쇼핑 계열, 얘들 같은 회사인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롯데 홈쇼핑이 롯데 원TV라고 예, 그 데이터 홈쇼핑 채널을 개설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홈쇼핑 채널에 TV 홈쇼핑 계열과 비홈쇼핑 계열이 있고 기존의 홈쇼핑이 있고 그렇게 해서 채널 수가 무려 17개 정도 되는데요. 그 17개 채널이 1번에서 50번 채널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머스 채널이 굉장히 이미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홈쇼핑 관련해서는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데이터 홈쇼핑이 TV에 나갈 때 규제가 되게 많아요.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예를 들면은 생방송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규제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OTT로 갈 때는 싹 다 무시됩니다. OTT로 가면 뭐 그런 규정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 뒤에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면은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TV 홈쇼핑과 데이터 홈쇼핑이 있고요. 얘들 둘 해가지고 채널 수가 이제 17개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근데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TV 홈쇼핑이나 데이터 홈쇼핑은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TV 홈쇼핑은 생방송 가능한데 데이터 홈쇼핑은 불가능하고 어쩌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는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TV 홈쇼핑이나 TV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가 OTT로 방송하는 모습은 라이브 커머스랑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OTT로 제공할 때는 이 규제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 케이블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도 제가 볼 때는 케이블 방송에서도 하겠지만 OTT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해보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넣은 거고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 잠깐 다시 넘어가면 OTT 환경에서 기존의 홈쇼핑 채널이나 데이터 홈쇼핑은
뭐 성장은 하고 있지만 많이 위축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새로운 라이브 커머스로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뭐 티머도 있고 블립도 있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요건 뭐 굳이 뭐 학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방송에서의 커머스가 그럼 어떻게 진화된 거냐? 저는 이제 이렇게 그려본 거죠. TV 홈쇼핑이 이런 축으로 진화한 측면이 있고 소셜 커머스 플랫폼이 이렇게 진화하고 MCN 플랫폼이 이렇게 진화해서 결국은 라이브 커머스로 만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뭐 한 몇 년 전에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커머스 관련돼서 예전에 이제 V 커머스라는 용어도 많이 있었거든요. V 커머스, M 커머스, F 커머스 뭐 이런 커머스에다 앞에 막 붙여가지고 페이스북에서 하면 F 커머스, 근데 다 합쳐가지고 그냥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디어 커머스의 유형 분석을 해서 모바일 홈쇼핑형, 인플루언서 콘텐츠형, 브랜디드 콘텐츠형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이거 뭐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하는데, 그리고 또 미디어 커머스도 1.0, 2.0, 3.0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은 뭐 어떤 거고 2.0은 어떤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가 3.0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다는 거는 2.0하고 거의 같지만 뭐 3.0에서는 이제 2.0이 다분히 좀 짧은 커머스 영상으로 많이 집중한 반면에 3.0으로 넘어와서는 커머스 영상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다. 1시간 정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미디어 커머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거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1.0 시대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는 뭐 인터파크, SS샵,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이런 라이브 커머스 비슷한 방송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2015년, 17년쯤에 어떤 모델이 나왔냐면 히몬하고 인터파크하고 또 제휴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오징어 게임에서 많이 봤겠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나림이라는 회사가 만든 이 서비스가 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서비스가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였거든요. 거기에서 스튜디오 대여하고 뭐 이런 사업도 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2.0인데 이 F커머스라고 2016년에서 19년 사이에 있었던 서비스 모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짧은 1분짜리, 2분짜리 동영상인데 굉장히 자극적이야. 굉장히 자극적인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막 올라가거든요. 그 내가 이렇게 보다 보면 페이스북에 갑자기 이런 동영상이 막 뜨는 거예요. 막 남자 여자 막 키스하는 장면 나오는데 굉장히 짧아. 근데 물건 파는 건 뭐냐면 립글로스 파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판 거죠. 얘들이 구독자 뭐 팔로워가 뭐 몇십만 되는 이런 애들인데, 이 앞에 요거나 이 뒤에 이거나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가 만든 거고요. 이거 해갖고 돈을 겁나게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립글로스 하나가 한 시간에 뭐 10만 개가 팔리고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돈을 굉장히 많이 끌고 모았죠. 페이스북 잘 될 때. 그렇게 해갖고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이거 좀 자극적이죠. 콘돔 파는 건데 콘돔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저렇게 팔아오고 구매 좌표에서 딱 넘어갔는데, 얘들이 나중에 잘 나가니까 신사동에 서울에 가로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N19라고 아예 성인 매장 빌딩을 하나 사서 성인 매장 샵까지 운영을 합니다. 돈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손정희가 여기다 100억 투자를 해요. 투자했는데 역시 벤처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몇 년 사이에 회사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2021년 올해 9월 기사인데 이 회사가 벌써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미디어 커머스 2.0 얘기고요. 3.0으로 넘어와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중심이 된 그립 이런 회사들이 중심이 된 그런 판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전체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시장 규모 안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직 작은 시장이다. 근데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구매 전환율도 기존의 홈쇼핑이나 기존의 커머스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립 같은 게 이제 열심히 했던 벤처 회사인데, 그립이 이제 100개 이상의 라이브 방송 송출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진입도 용이하고, 다만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건 이제 5%에서 10% 되는 수수료, 이게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속 인플루언서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네이버하고 확실히 구별되는 부분이고,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역시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진입장벽 없이 들어갈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5% 정도의 수수료를 체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그립보다 훨씬 더 괜찮은 형태고 결제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 보니까 여기 진짜 쇼핑하는 맛이 나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 들어가면 쇼핑하는 맛이 나요. 근데 이제 가장 못하고 있는 회사가 카카오입니다. 여기 카카오 관계자 없죠. 네. 카카오가 가장 재미가 없어요. 여기는 판매자 진입장벽도 높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방송 송출로 끝입니다. 그리고 뭐 얘들 말로는 집중도를 높이고 자기들이 다 업체를 다 상품을 선정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카카오가 방향 잘못 잡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커머스의 장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카카오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머천다이저부터 나중에 결제 뭐 나중에 이벤트까지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은 너무 카카오 집중적인 그런 모델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인터파티, 롯데백화점 각각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방송에서 라라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잠깐 했는데 부산 회사예요. 부산 회사인데 서면에 있습니다. 이 서면에 이렇게 건물이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안이 다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 한 12개 정도 있고 스튜디오를 빌려주는 업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스튜디오 운영도 하고 있고 아카데미도 운영해요. 이렇게 쇼호스트들이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학생이나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해라. 그런 모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국 최대 규모랍니다. 이게 서울에 아직 이거보다 큰 데가 아직 없대요. 모르겠어요. 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라라 스테이션한테 들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 상공회의소하고 업무 협약을 해갖고 부산에서도 이걸 계속 하겠다, 넓히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라라 커뮤니케이션의 라라 스테이션의 그 스튜디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앞에서 이제 정리현 교수님이 아주 훌륭하게 잘 설명해 주신 부산광역시 전국 최초 유선발전 방송 지원에 관련된 조례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 소개를 하고 내용도 있지만 앞에서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LG 헬로TV를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현대 HCN이나 뭐 SK 브로드밴드 제가 좋아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LG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무결한 팔도박상이 앞에서도 다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제 이 내용들 보면서 지역 방송에서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도 밑에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짧게 할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확산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팔뚝 합상도 제가 한번 화면을 띄워봤는데 요건 이제 플레이되는 동영상인데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뒤에 제가 이 분석을 잠깐 했는데요. 이거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부족하네. 자, 이거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청하고 구매 좌표로 넘어가거든요. 예. 구매 좌표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구매하는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팔도 밥상을 한번 봤습니다. 팔도 밥상 데이터 다 받아가지고 과연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팔고 있나, 조회는 얼마나 있고 좋아요 얼마나 했나 이게 좀 봤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조회수가 한 16,900개 그리고 이제 좋아요 평균이 한 3만 개 굉장히 준수합니다. 올라온 서비스들이 그리고 그 지역 특산품들도 가격 경쟁력 있는 아주 좋은 상품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전라도가 되게 열심히 해요. 전라도 상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체 방영 건수 중에서 전라남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61.4%예요. 물론 이제 전라남북도에 좋은 특산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컨대 제주도 2.3%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경상남북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1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역 안배 생각을 좀 해서 우리 경상남북도, 부산, 기장 철마도 이런 것들 했었는데 우리 경상남북도 지역도 좀 더 상품 수를 늘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약간 오버되고 있네요. 빨리 끝낼게요. 저의 제언은 이런 겁니다. 이 지역에서
만든 특화 프로그램들, 이걸 지금 물론 케이블로도 나가지만 IPTV로도 나가라. 왜? IPTV에 지역 컨텐츠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IPTV에도 나가고 케이블에도 나가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데 다 내보내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OTT 같은 경우 보면 OTT 원래 뭐 법의 틈새에서 이제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OTT 안에 편성된 것들 보면은 뭐 무한도전 채널 막 말도 안 되는 채널들 막 만들어 갖고 넣고 있는데, 아니 왜 지역 채널이 하나 없냐 하는 것이 저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웨이브나 TV나 이렇게 있는데 지역 채널이 없어요. 지역 채널이. 그래서 지역에서 만드는 콘텐츠도 넣고 지역 채널도 좀 넣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우리 케이블에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OTT가 나오고 있지만 OTT를 우리가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좀 정리했고요.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막 오버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네, 일단은 실시간 방송 채널하고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OTT 서비스, 뭐 그런 것들, 뭐 구매 좌표 뛰어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방송에서도 예를 들면 뭐 빨간 버튼 누르면 구매 좌표로 넘어간다든가, 뭐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규제 샌드박스 거기에서 뭐 이렇게 시범 서비스 하는 거니까 시범 하는 김에 좀 더 기술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너무 해주는 것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역방송 연합 콘텐츠 서비스, 뭐 앱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커머스 같은 경우도 어차피 OTT에서는 커머스 뭐 규제 없이 마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뭐 우리도 OTT에다가 커머스 신나게 하는 거죠, 뭐.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에서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재밌는 콘텐츠들을 OTT를 통해서 또 테스트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성 기반의 전국구 인기 끌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북유럽 골라잡아 뭐 골라잡 과합니다. 그리고 도장 깨기 다 프로그램 다 봤거든요. 너무 괜찮은데 이런 프로그램도 계속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휴양지 증후군, 우리 부산에 있으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뛰어넘는 차별적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옛날에 이제 나왔던 개그 프로그램 중에 대한민국 수도 부산 그래갖고 뭐 부산 방송에서 신입 아나운서 사투리로 뽑는 거라든가, 뭐 이제 사투리 가지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예를 들면 뭐 개그 콘서트의 핵심 소재는 사투리였고, TVN 쿠팡 뭐 SNL의 핵심 소재는 역동성과 도발이고,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의 컨텐츠의 핵심 소재는 불편한 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DP나 오징어 게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상파나 이런 데서 사실은 좀 피하고 싶어하는 어떤 주제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발굴해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맨 마지막으로 지역 TV 방송의 지역경제 공헌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된다. 하루 종일 지역 방송만을 송출한 방송은 케이블 방송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 기획 제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리고 지역성 구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철폐 완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이 금지되어 있는 이 방송법 제70조, 이거는 정말 없어져야 되거나 아니면 좀 완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거방송, 토론회 등의 활성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재난방송의 메인 미디어로 지역 케이블이 좀 위상이 정립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커머스 방송 사업자로도 인정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역시 콘텐츠 is king of money.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 없이는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